사진인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이. 일단 사진이 없는 글은 아무도 읽기 싫어하고요. 예, 그게 읽히려면 정말 기적처럼 잘 써야지, 예, 읽히는 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인터넷 글쓰기의 대세는 사진이 핵심이고, 물론 영상이 더 각광받습니다만 그 사진을 보충 설명하는 글쓰기 정도가 아닐까 싶을 만큼 사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인터넷 글쓰기 하면서 제일 많이 후회했던 게 나중에 글 쓰려고 보면 사진이 없어요. 예, 더군다나 요즘은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남의 사진을 가져다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반신반의할 때는 이 사진이 나한테 필요할까라고 확신이 안 쓸 때도 사진을 일단 찍어놔야 되더라. 예. 그리고 옛날처럼 필름을 쓰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 돈이 추가로 드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엄청나게, 예, 중요한데 딱 그 뭡니까 이 위촉장 받을 때 한 분이 딱, 예, 사진을 남겨두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 그 이 위촉장 수여식을 누군가 기사로 쓰시게 되면 그 사진을 받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 예, 사실 이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슨 글을 써가지고, 하다못해 그 뭐, 여름방학 글쓰기 이런 걸로도 뭘 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런 글 써본 적도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글을 쓴 것은 선생님한테 맞기 싫어서 썼던 일기가, 예, 고등학교 때까지 그 유일한 글쓰기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그 뭐죠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엄마가 쓰는 도장은 이렇게 길쭉한 작은 도장이었는데 동그란 나무 도장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일기 검사를 하시는데 안 쓴 날짜 숫자만큼 그 도장으로 이마를 때리셨거든요. 예, 맞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일기를, 예,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책 읽는 거는 좀, 예, 좋아했던 것 같다. 그게 혹시 지금 내가 글 쓰는데 뭔가 도움이 됐을라나, 예, 싶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글을 처음 써보게 된 건 그 대학에 가서 교지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것도 1년 반밖에 안 했습니다. 처음으로 첨삭 지도를 받아봤습니다. 선배들한테. 빨간 줄 쫙쫙 그어가면서 이제 글쓰기 지도를 한번 받아봤고요. 근데 그것도 뭐 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2학년 1학기를 다 못 채우고 군대에 끌려가는 바람에, 예, 그 이상 뭐 받아본 것도 없고요. 예, 그게 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언제 제일 열심히 했냐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가서 연애 편지 쓰느라고 엄청 글쓰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루에 편지를 제일 많이 받은 날 17통을 받았거든요. 17통을 받으려면 도대체 군바리가 얼마나 편지를 많이 썼겠습니까? 제가 더 많이 써서 그 정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열심히 글을 썼구나. 그리고 드디어 그 초중 고등학교 때 맞기 싫어서 쓰던 일기와 다르게 마음을 담아서 글을 쓰려고 처음으로 노력했구나, 예, 하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저희 집에 아버지님이 사시던 집에 이 연애 편지가 다 있었는데, 예, 몇 달 전에 저희 동생이 집을 치우면서 다 버리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예, 그 소위 대자보라고 하는 글을 좀 많이 썼습니다. 예, 뭐 그냥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뭐, 예, 쓸 순서가 돼서 그냥 좀 썼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YMCA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많이 쓴 게 보도자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명서, 뭐 이런 글들을 이제 막 쓰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2001년도에 그 오마이뉴스에 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라는 게 생겼는데요. 저는 사실 그 오늘날 이 SNS를 기반으로 하는 온갖 글쓰기에 모델은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처음으로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아지는 시스템을 오마이뉴스가 만들었거든요. 예, 알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예, 오마이뉴스에 그동안 1260건 기사를 썼네요. 예. 그 일단 돈이 좀 됐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입장에서는 오마이뉴스 원고료가 박하기로 유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박봉하고 비교하면 그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로는 충분했고요. 예, 그간 받은 원고료를 합치면 소나타 한 대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면서 그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언제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많이 읽느냐. 제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날입니다.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송고하지 않은 날은 오마이뉴스에 안 들어갑니다. 오마이뉴스에 제 글을 보낸 날은 뭐 많이 갈 땐 하루 10번도 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몇 명이나 읽었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마이뉴스가 사는 이야기라고 하는 섹션을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마 살아가는 이야기가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상을 처음 한 거죠. 근데 저 사는 이야기를 썼던 오마이뉴스의 이른바 시민 기자들이 오마이뉴스의 가장 열독자였던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뉴스가 될까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오마이뉴스에 송고했는데 이게 기사로 채택이 됐어. 덜컥. 원고료도 뭐 제일 작은 것도 요새는 5,000원인가 주거든요. 예, 원고료도 줘. 거기다 사람들이 막 댓글이 달려요. 따뜻한 이야기예요. 감동적이에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되게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손자들을 위해서 꽃감 깎는 이야기, 가을 되면. 이런 게 제가 처음 썼던 게 김두관 당시 그 남해 군수가 YMCA 와서 무슨 이제,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이렇게 강연회 하는 기사를 썼는데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게 이제 그 독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될 수 있구나. 근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저는 그 사는 이야기를 오마이뉴스에 썼던 수많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들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사를 송고한 날 10번 들어가면 제 것만 보고 나오겠습니까? 예. 메인 화면이 탁 열리면은 제가 쓴 기사는 저 메인 화면에 없고요. 저기 밑에 사는 이야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탁 열리면 일단 메인 화면에 있는 다른 뉴스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거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냥 클릭 하다가 내 이야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지? 이것도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뉴스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게
오마이뉴스의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델이 사실은 지금 인터넷 글쓰기에는 어디나 다 적용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어, 예. 그래서, 예. 2001년에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뭐 올해의 기자상 이런 것도 받아봤고요. 예, 그 다음에 메인 탑 기사를 100개 쓰면 주는 뭐 오름상, 그 다음에 뭐 정식 기사를 1000건 이상 쓰면 주는 상, 뭐 이런 거 이제 다 해서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요새는 열심히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쓰기에, 인터넷 글쓰기에 이제 관심을 새로 갖게 된 것은 2008년입니다. 사실 제 이제 저기 아까 소개해 주셨던 이종원 센터장님하고 저하고 다음 세대 재단이라는 데서 제주도에 아주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그 항공편도 준비해 주고 거기다가 강의가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집에 가는 건 그날 안 가도 되게 숙소를 연장까지 해주면서 그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한 무슨 인터넷 이 교육 이런 걸 이제 한다고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나 저나 이제 좀 약삭 빠른 사람들이 돼서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갈 때 서로 신청한 줄은 몰랐고, 근데 거기 이제 사실은 좀 쉬려고 가서 며칠 쉬었다 와야겠다 이 핑계 대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경남도민일보의 김주환 당시에 국장님이었나 부장님이었나 이 양반이 저보고 이제 그 이윤기 부장 오마이뉴스에만 글 쓰지 말고 블로그를 한번 해보라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블로그가 뭐야 이제 뭐 저도 다음에도 있고 뭐 네이버에도 있고 블로그 있었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유용한 도구인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있는데 뭘 자꾸 내보고 또 하라 그러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 가서 이제 깜짝 놀랐죠. 그 교육을 받다가 제일 많이 놀란 게 이 질문이었습니다. 너희 단체 홈페이지에 몇 사람 들어오냐? 얼마 주고 홈페이지 만들었냐? 뭐 웬만한 단체는 다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때 뭐 한 300만 원쯤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 방학 때 이렇게 이제 초등학생들 무슨 캠프나 프로그램 이런 거 막 모집할 때 그때 반짝 사람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달 하루 평균 한 2, 30명? 이 정도 들어오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음에서 교육하면서 블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가 있다. 너그 단체 홈페이지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뭔가를 컨텐츠를 소비해야 되는데 이건 안 그렇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콘텐츠를 뿌리는 도구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구현해 주는 게 웹 2.0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5만 것들이 다 웹 2.0이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어쨌건 이제 그때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이제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죠. 뭐 미디어 몽구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뭐 고재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의 유명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봐봐. 이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글 쓰는데 하루 방문자가 수천 명, 수만 명씩 돼. 도대체 단체에서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심으로는 뭐 나 오마이뉴스에 지금까지도 글 쓰고 있었는데 뭐 여기도 쓰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이제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운영하는 제 블로그입니다.
2008년도에 이 블로그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한 번도 안 고쳤고요. 요새는 이 블로그가 대세가 아니기 때문에 티스토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이런 거. 깨져 있는데 저걸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대세가 유튜브니까. 여하튼 뭐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좀 많이 썼습니다. 글은. 예. 2600개네요. 저기 위에 보니까 숫자로. 오마이뉴스보다 훨씬 많이 썼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마이뉴스 같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막 써도 돼서,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선고하면, 오마이뉴스는 정식 언론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쓰면 기사 채택을 안 해줍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 반론권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기사들도 채택을 잘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경상남도를 이제 비판하는 이런 기사를 썼는데 경상남도의 입장은 안 듣고 단체 활동가로서 제 이야기만 쫙 써갖고 기사 써놓으면 사실 성명서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사 채택 안 해주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글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뭐 기간으로 치면은 오마이뉴스에 글 쓰는 기간이 훨씬 긴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터넷 글쓰기, 특히 이제 제가 했던 블로그가 가지는 이런 이제 자유로움이 아마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하루에 한 500명 정도 방문자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요새 글을 열심히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쌓여있는 글이 많아서 검색하다 보면 제게 많이 걸려서,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라고 하는 이 도구가 다음에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카카오에서.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카카오에서 제가 티스토리에서 쓸만한 블로그로 여러 차례 선정이 돼서 다음에서 검색하면 검색 노출에서 이게 우선 노출이 되도록 돼 있는 게 있어서, 요새 글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쓴 글에 방문자가 있어서 한 500명 정도는 들어옵니다. 뭐 좋은 시절에는 하루에 일평균 한 4,000명 정도 들어왔던 시절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요새는 제가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진짜 열심히 제가 작심하고 썼던 때는 한 해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365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매일 한 편씩 글쓰기를 1년 동안 했었고요. 저한테 그 영감을 준 사람은 스포츠 평론하는 글을 쓰시는 정윤수라고 하는 작가가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글을 오마이뉴스에 1년 동안 매일 연재하는 걸 보고 제가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양질 전환의 법칙이 여기도 통한다. 일단 많이 쓰면은 독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제가 방문자 1,0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저절로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된 거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별로 열심히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젊었을 때는 제가 블로그에 글 써도 사회적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블로그에 무슨 글을 한 편 잘못 올리면 이게 바로 무슨 뉴스에 인용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잘 못 쓰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른바 이제
시사 블로그로 뭐 시정, 도정 아니면 정치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엄청 재밌게 제 나름대로 글의 내용이 재밌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재밌어서 막 썼는데 요새는 그런 거 쓰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말랑말랑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부러 쓰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 썼던 이제 원고가 있어서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블로그에 쓰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강의 의뢰 받으면서 어디에다가 시민 기자들께서 글을 써야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이제 그 공익활동센터 홈페이지 안에 있는 그 뉴스란에 쓴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재미없는 방식이다. 누가 들어와서 보겠나 거기 하는 걱정이 일단 생기고요. 그래서 그거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웹진이나 아니면 다른 SNS를 연결해서 이게 그 독자들과 소통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반드시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제가 선생님들 하시는 일을 다 모르기는 합니다만은 각자 하시는 일과 관련돼서도 결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건가 하는 문제가 다들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다른 어디에서 무슨 기관, 무슨 기자단 이런 것에 있는 글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너무 관변 냄새가 나서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명함을 꼭 이렇게 관변 명함을 만들었어야 할까? 아예 자체의 디자인만으로도 명함이 갖고 싶은 명함 이런 걸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에는 들었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명함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글쓰기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어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무슨 시민기자단 하고 다르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제일 재미없는 글의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도 지금 많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미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를 통해서 굉장히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계시거든요. 황지연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소통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특성을 살려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강의안을 제가 다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쓰면은 얼마나 전형적인 글이 될까. 그냥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의 글쓰기로 글을 쓰는 게 사실은 인터넷 글쓰기의 노하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써놓은 이 글은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읽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블로그나 이런 데 가보면 이따위로 글씨를 많이 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서 글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미없는 글을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글쓰기 이야기를 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다 써놓고 마지막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강의 내용을 바꿔야겠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요. 각자 그냥 자기만의 스타일로 자기만의 글쓰기를 하는 게 결국 나만의 별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은 글을 쓰는 게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하나 보태드릴 게 있으면 꾸준히 쓰는 게 일단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쓰면 본인의 실력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오마이뉴스나 블로그에 글을 적극적으로 쓰게 된 그 이유가 기자들이 제 이야기를 제대로 잘 신문 기사로 방송 뉴스로 안 내보내줘서 제가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딱 생겼을 때 나 이거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YMCA가 이제 그 얼마 전에 열심히 했던 시민운동 중에 하나가 세입자들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 가면 전입신고할 때 그냥 확정일자도 다 찍어주자. 그죠? 확정일자 못 받아서 안 받아서 전세보증금 날리는 사람들이 IMF 때 속출했었거든요. 특히 창원의 임대아파트 이런 데서 이제 거기 착안해가지고 전입신고하러 가면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예. 집 샀습니까? 새 들어왔습니까? 물어보고 새 들어왔다면 그냥 다 찍어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그때 저희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통합되기 전이니까 마산시 세입자 보호 조례라고 하는 걸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보도 자료를 내는데 단 한 명의 기자도 이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보도해주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내가 쓰자. 내가 쓰면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이제 그 무렵에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기자보다 제가 잘 쓰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이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야 될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까지 보도 안 쓰고 기다렸다가 혹은 써놓고 나중에 이제 이게 노출시키거나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한참 그 인터넷 글쓰기를 열심히 할 때는 그 도민일보의 김주환 국장이 이런 기사도 썼습니다. 의제를 블로그들에게 선점당하고 있다. 기자들이. 예. 저는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NS 보면 우리가 페이스북만 봐도 사실 기자들이 놓치는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과 뉴스들이 그걸 통해서 이미 유통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기자들도 그거 보고 취재한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뉴스와 의제를 언론사나 기자가 독점하는 시대가 어차피 아니다. 이미 깨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제 기준은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PD수첩이나 추정 60분 같은 데서 정말 다뤄줘야 되는데 싶은 그런 일들이 일하면서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 중에 저거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인데 이런 건 왜 안 해주지? 왜 PD수첩에서 안 해?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썼던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에 마라톤 붐이 일었었습니다. 창원 통일 마라톤도 그때쯤 생겼고요. 정말 1년 50몇 개의 일요일 중에 하루도 마라톤 대회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마라톤 대회가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YMCA도 이제 회원들이 모여서 마라톤 클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막 같이 연습하고 다른 지역의 대회도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마라톤 대회는 한 번 신청하면 중간에 대회에 못 나갈 사정이 생기면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기차표도 나중에 물려달라 하면 전액을 안 줘도 뭐 반을 주든지 뭐 얼마를 떼고 주고 다 주는데, 예. 그래서 이제 썼죠. 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라고 썼더니, 예. 나중에 이제 그걸 언론이 취재하고, 예. 뭐 방송이 취재하고, 뭐 TV 프로그램도 막 만들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예.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도 자료를 굳이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안 뿌려도 되는구나. 사안에 따라서는 그냥 내가 쓰면은 알아서 다 취재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블로그를 한참 열심히 할 때는 제 블로그의 주요한 독자들이 시와 도의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그 방송국의 작가들, 예, 그다음에 언론사의 기자들, 이런 분들이, 예, 주요한 독자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 예, 지금도 그거 보고 사실 그때 써놨던 글들 보고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그 뭐지? 이 단체 활동가로 일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그 기자들을 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안 나오고 엉터리로 기사 쓰는 거. 그거 되게 많이 욕했었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뭐 그런 걸로 욕하고 다니지도 않고 후배들한테 오히려 바쁘니까 네가 하는 일이 잘 보도되게 하고 싶으면 네가 이렇게 친절하게 보도 자료를 써야 해.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면서 느끼게 된 게, 내가 기자나 PD보다 적어도 시민운동하는 이 분야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전문가구나.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다 잘 써줄 거라고 생각했고, 내 언어로 얘기해도 다 알아서 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하면서 내가 쓰면 되고, 내가 더 전문가구나, 내가 더 잘 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또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알리는 방식이 너무 늦다라고 하는 점도 이 과정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웹진이라는 걸 내보내거든요. 요새 같은 시대에 얼마나 늦은 소식입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이미 혹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나 지금 공익활동센터에 와서 위촉장 받고 무슨 교육 받고 있어라고 올렸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이 소식지라는 게, 저는 사실은 한동안 소식지 같은 걸 안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면 뭐하노? 한 달 있다가 가는 이 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요새 이제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다시 만드는 이유는 늦은 소식이라도 저희 후원자들께서 YMCA에서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것이 더 성의 없게 느끼시기 때문에 뭐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록물로 남는구나. 예. 누가 읽고 안 읽고 간에 우리의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새는 보냅니다. 다시. 그리고 예, 돈을 한 개도 안 들이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예, 또 비슷한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서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거 저희가 보내는 웹진입니다. 공짜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아이패드,
그다음에 컴퓨터 화면에서 자동으로 지가 크기가 다 조절돼서 갑니다. 요새는 이메일을 사람들이 별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인터넷 어디 교육하러 가면 메일은 하루에 한 번씩 열어보라고 메일이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저도 요즘은 메일 열어보지 않습니다. 거의 중요한 소통 수단은 이제 이미 카톡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메일은 가끔씩 열어보는 게 메일이 돼서 단체의 소식을 메일로 보내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저도 메일에서 다른 단체에 저런 소식지가 오면 잘 안 열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카톡하고 문자로 유통시키고 있고요. 이거 기반은 다 블로그입니다. 티스토리에 만들어 놓은 저희 블로그고요. 이 블로그를 그냥 다 링크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마하시는 분들에게 팔아먹을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점들이 제가 인터넷에 활동가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좀 열심히 쓰게 만들어준 그런 이유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아까 한물 같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뭐 인터넷 글쓰기의 도구로는 그래도 블로그만한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축적하는 글쓰기의 그 도구로는 여전히 블로그만한 데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페이스북은 이게 제 경험으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긴 글을 쓰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도구로는 블로그를 활용하고 혹은 블로그와 유튜브 같은 걸 활용하고 유통시키는 도구로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런 SNS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검색에서 이것도 세대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도 요새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 게 많기는 한데 이 블로그는 이렇게 쫙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영상은 그거 하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서 찾을 수 없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지. 뭐 젊은 친구들은 정반대로 한다 하던데 저는 하여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유튜브가 대세인 제일 큰 이유는 그냥 광고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광고료를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랬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짜뉴스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구글이 이렇게 광고료를 많이 주는 한. 돈이 되는데 어떻게 가짜뉴스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돈이 되는 것은 살짝 법을 위반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안 끊어도 되니까 빼주세요. 뭐 이런 게 우리 다 엄밀하게 하면 다 불법인데도 별 죄책감 없이 다 하는 것처럼 구글이 지금처럼 광고료를 많이 주면 절대로 가짜뉴스는 법으로 막을 수 없다. 왜? 다 돈이 되는 걸 어떡합니까? 최근에 한강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일도 사실 저렇게 많은 이상한 뉴스가 돌아다니는 것은 그 뉴스가 돈이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가 대세인 이유는 저는 전적으로 광고료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글 써서 제일 큰 반향을 일으킨 게
초등학교에 우유 강제 급식을 없앤 겁니다. 경남교육청에. 예. 이 글을 쓸 당시에 제가 계산하니까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때는 우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우유를 강제 급식하냐 학교가 예. 하는 이야기를 예. 글로 썼고요. 그 글이 당시에는 예. 다음 메인에 탁 걸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예.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읽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댓글에 도대체 경남은 뭐 하는 데냐 서울이나 강원도 이런 데는 이미 그때도 다 이렇게 원하는 애들만 우유를 마시도록 돼 있었는데 경남교육청은 무슨 우유가 뭐 완전 식품이고 애들이 그거 먹어야 키 크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원튼 원치 않든 저희 아이들은 우유를 다 버리고 오거나 친구한테 주고 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예, 이거 글 써서 어쨌든 없앴습니다. 선택제로 바꿨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쓸 수 있었던 거 생각해 보면 2000년 초반에 저희 YMCA에서 마산에 있는 오동동의 한국은행터를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시민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열심히 했고 저는 그 영향으로 그 뒤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저렇게 작은 쌈지 공원들이 많이 생기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황철곤 시장이 우리가 그거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막 했더니 그 땅은 지금도 부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140억 주고 사서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의회에다가 이게 돈 쓰겠다고 의회에 넘긴 거예요. 근데 모든 신문사에서 드디어 시민들이 바라는 공원이 들어서게 됐다 하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영은 그 땅을 60억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산 오동동은 부영이 60억 주고 그 땅을 샀을 때보다도 도심 공동화가 심화돼서 땅값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땅이었는데 그걸 140억 주고 사겠다고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낸 겁니다. 저희 합리적인 의심은 방송을 찍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돈이 다 부영 통장에 들어갈까 예,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제가 글을 썼죠. 예, 그래서 제가 쓰고 나서 한 이틀인가 있다가 모든 언론의 보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결됐고요. 며칠 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돈 주고 샀으면 저기가 공원이 돼 있었을 텐데 괜히 그런 글을 썼나 하는 후회도 되기는 합니다. 처음 썼을 때는 60억짜리 땅이 140억에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아서 국민의 혈세를 지켰다 하는 뿌듯함도 있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때 공원이 됐으면 80억 그거 짧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거기가 100년, 200년 계속 공원이 되는 거면 나쁘지 않았겠구나. 뭐 부영이 다 안 가져가고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빼돌렸어도 시민을 위해서 그게 더 좋은 길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요즘은 들기는 하는데 어쨌건 인터넷 글쓰기로 그런 경험들을 그 시절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엄청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햇빛 발전소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성 언론들이 다루기 전에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했기 때문에 쓰게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블로그 와 보시면 이제 그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쓴 게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치는 것에 반대하는 글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창원의 도시철도 만드는 것을 반대했던 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그 기자들과 다른 관점에서 제가 글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뭐 기성 언론들은 지금도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온다 하면은 다 그냥 도시가 발전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요약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글들이 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착안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부수적으로 생긴 일은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글을 써놓으니까 금색에 걸리잖아요. 예. 금색에 걸리니까 이게 이제 뭐 2차적으로 예, 뭐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하고 연결되거나 뭐 이제 다른 활동들하고 연결되는 부차적인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뭐 저희 아이하고 지리산 둘레길 걸었던 얘기가 그 KBS 작가 눈에 탁 걸려서 TV 동화 행복한 세상, 예, 뭐 그런 것도 하나 했고요. 예, 그래서 소소하게 그 가족들과도 예,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일들도 이제 뭐 부수입처럼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블로그나 인터넷에 글을 쓰기 위해서 따로 취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제 활동 반경 안에 있는 일들이 제가 글을 써야 되는 일이었고요. 제가 무슨 직업 기자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 취재하러 다니고 이런 거 별로 안 했고, 다만 이제 블로그 되게 열심히 할 때는 블로그들끼리 공동 취재 뭐 이런 것들은 좀 그 당시에 재미삼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안 되는 후보자 초청 토론 이런 거 이제 여러 블로그들이 모여서 뭐 지금도 선거 때가 되면 블로그들이 약간 그래도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검색하면 제일 잘 검색이 되거든요.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컨텐츠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그래도 이제 제가 블로그 하면서 경험했던 것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혹시 취재를 하셔야 된다면, 예, 꼭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고, 듣고, 쓰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패 사례. 예. 사실은 우리는 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좀 더 좋은데, 우리도 못하면서 예, 말씀을 드리는데 반면교사로 삼으시라고. 예. 이거 저희 단체 활동가가 쓴 기사입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특징은 뭐냐 하면 1회부터 4회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전달밖에 없습니다. 언제 몇 날 몇 시에 무슨 일을 했다. 딱 단순 사실 전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이런 거 쓰면은 뭐 신문에는 왜 단순 사실 전달도 몇 면에 걸쳐서 쓰지 않습니까? 단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쓰는 글들은 이런 거 쓰면은 저는 무조건 실패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도 좀 이왕의 글을 쓰면은 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읽히려면은 일단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예. 여기에 일단 딱 보면 없는 게 이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관찰자인 선생님이 그날 있었던 사실을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지, 여기에 왔었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왔었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뭐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날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했다. 다음부터 제발 이렇게 쓰지 말라고 제가 쓰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대부분의 단체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다 이런 식입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몇 시에 무슨 행사 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행사 같으면 몇 명이 위촉장 받고 뭐 누구누구가 이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기로 했다. 이 정도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읽히려면 뭐 예를 들면 이 지금 계신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쓰신다라고 하면 뭐 이종원 센터장은 무슨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수강하신 분들은 강의 듣고 나서 어떤 평가를 했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 읽을 거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읽을 거리가 있는 글을 써야 되는데 단체 활동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 보면 제일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이 단순 사실 전달에 치우쳐 있다. 사람들은 사실을 아는 거는 별로 재밌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공익 활동을 뭐 꼭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고 쓰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활동가의 글쓰기 또 이제 특히 이제 다른 단체의 활동이나 이런 걸 취재하시게 되면 뭐 기본이겠지만은 사실 제가 블로그 할 때 보면 같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단체 행사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셨다가 가서 자기 블로그에 막 쓰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대로만 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어서 혹시 다른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시거나 이럴 때는 뭐 주최 측에 좀 내가 글을 쓸 거다고 하는 얘기를 미리 좀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장을 꼭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왕 현장에 가시면 물어보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는 가급적 그 행사나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만한 내용들은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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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냥 뭐 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칠 거라서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상 해보니까 아까 사진 말씀드렸고요. 그 사진만큼 중요한 거는 그 증거 자료를 좀 남겨놓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써놓은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뭐 반대 의견을 가지거나 그 제가 최근에 황당한 경험을 한 거는 인터넷에 글을 쓴 건 아니지만 진주의료원 공로나 토론회에 나가서 제가 한 이야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을 난생 처음으로 당해봤거든요. 그 의사협회 무슨 홍보분과장님인가 하시는 분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글 쓰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보고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제가 다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어디서 보고 썼지 출처를 못 내밀면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출처를 확인해 놓는 게 물론 출처를 밝히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그 글 속에다가 내가 뭐 이건 누구에 따르면 뭐 어디서 본 것에 의하면 이렇게 밝히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이제 뭐 그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싶어서 이제 어디 다른 데 있는 글 갔다 와서 막 찾았습니다. 다행히 고발당하고 나서 이 구글에 방문 기록을 다 뒤지니까
예, 그게 있어서 이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그 뭐죠? 크롬에 이렇게 읽기 목록에다가 다 그냥 넣어놨습니다. 예, 읽기 목록에 따르륵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내가 어디서 보고 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거나 하실 때는 스크랩을 꼭 해놓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글 쓰는 것 자체와 관련돼서는 그냥 한번 이것도 저도 이거 뭐 제가 다 쓴 원고도 아니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른 데서 발췌하고 좀 첨삭하고 이렇게 해서 쓴 건데요. 그 글을 많이 안 쓴 사람들, 안 써본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주어하고 수로를 맞추는 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고 좀 잘 맞추는 거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이거 오늘 아침에 마침 제가 읽은 거라서, 예. 단체 활동가가 쓴 글입니다. 예. 특히 소비자 보호라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보호라는 특정 주제를 갖고 진행된 사업은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도 소비자 관련 활동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사업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글 되게 많습니다. 읽어보면. 예. 적어도 말은 좀 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글쓰기와 관련돼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쓰시면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오늘 아침 전봇대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예. 아, 보셨어요? 예. 아니, 이게 읽어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인데, 와, 이거 누가 읽을까?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강의의 소재로 쓰기 위해서 찍어서 읽었는데, 어마어마하신 분이더라고요. 스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쓰면 아무도 안 읽거든요. 예.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문단 나누기를 버리셔야 됩니다. 인터넷 글쓰기는. 예. 이게 여백이 많아야 됩니다. 저도 여백을 많이 안 두는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여백을 많이 두셔야 읽는 사람이 읽기가 편하더라고요. 예. 빡빡하게 써진 글은 실패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키는 원칙 중에 하나는 저는 주어 수로 맞추는 것과 그 다음에 조사를 쓰는 것을 굉장히 글을 쓰고 나서 다시 살펴보는 게 이게 우리가 조사를 잘 못 맞추는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 특히 이제 이걸 전업으로 하지 않는 기자도 아니고 글쓰기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특히 이제 저희 활동가들 후배들이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보면 조사 맞추는 거는 쓸 때는 우리가 이게 잘 놓치거든요. 근데 써놓고 다시 읽어보면 이거는 얼마든지 좀 발견되는 거라서 그것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의 안 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제가 글을 초고를 쓸 때는 의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의를 쓰면 모든 글이 술술 풀립니다. 의를 많이 쓰면 막 글이 안 막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엄청 어색합니다. 예. 그래서 써놓고 나서 의를 다 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의를 빼도 말이 되면 저는 다 뺍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의가 없는 문장일수록 간결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있는 거,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서 되풀이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글을 매끄럽게 이렇게 뭐 해주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16번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예시에 보면은 급여의 갑한 면적은 뭐 몇 제곱미터다 하지 말고 서울운동장 축구장의 2배에 달한다. 뭐 이런 게 좋다라고 하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꾸준히 쓰는 게 최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이거 해보면서 제목이 50%다. 사진이 50%고 제목이 50%인데 제목이 50%라는 거는 뭐 포털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포털에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도 제목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터넷 글쓰기는 사실 50%는 사진이고 50%는 글쓰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목을 잘 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제목 고쳐진 것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는데요. 최초로 미국 여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 22가지. 처음 미국 가서 조심해야 할 22가지. 일단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달라진 것 중에 달라진 대표적인 것은 짧아집니다. 인터넷 글쓰기 제목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짧아야 됩니다. 짧고 임팩트 있어야 된다. 내용도 잘 써야 되지만 제목을 잘 다는 게 엄청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권해드리기는 어차피 공익활동센터에 그 SNS 기자단으로 활동하실 거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셔라. 그리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중복 송고가 허용되잖아요. 다른 데 올린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시면 좋겠다. 특히 내 기사가 채택이 되면 제목이 바뀌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전문 편집자가 내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뽑는구나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기 남이 써놓은 글의 제목을 이렇게 고치니까 좋네. 이거 봐봐야 우리에게 체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쓴 글의 제목이 딱 바뀌는 걸 보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권유해 드립니다. 원고료는 공익활동센터보다 훨씬 작게 줍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학습의 기회가 된다. 저도 사실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남들보다 좀 빨리 블로그 업계에서 좀 유명해진 것은 그래도 제가 오마이뉴스에 그 이전에 몇 년 동안에 글 쓰면서 내가 달아놨던 제목을 전문 편집자들은 이렇게 바꾸는구나. 내 기사에서 이걸 포인트로 빼내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하셨는데 공익활동센터에서도 아마 허용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센터 홈페이지에만 써놓으면 누가 읽어보지도 않는데 똑같은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올라가고 밑에 그거 달 수 있거든요. 이 기사는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도 동시에 송고한 거다.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센터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낚시질을 하는 제목은 안 되겠지만 하여간 제목은 최대한 임팩트 있어야 한다. 짧고 임팩트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인데 글을 길게 쓰시면은 모니터 상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중간 제목을 달아주시는 게 좋다. 긴 글들은 꼭 중간 제목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단체 활동가로 일하셨던 분들은 보도자료 성명서처럼 쓰시지 마라. 보도자료나 성명서와는 전혀 다른 글을 좀 쓰셔야 된다. 보도자료와 성명서는 쓴 사람하고 기자밖에 안 봅니다. 그 외 사람들은 보지 않는 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야기 형식의 글쓰기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또 이제 다른 점은 부담스러운 점은 성명서나 보도자료와 같은 익명성이 없습니다. 성명서와
보도 자료는 단체 이름으로 나가는데 뭐 어디건 이건 이제 내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담은 좀 지셔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인터넷 글쓰기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홍보가 아니어야 된다. 홍보가 아니어야 된다. 예, 예. 이게 독자들은 홍보라고 생각하면은 빠져나갑니다. 실제로도 홍보가 아닌 글을 쓰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기자단 하면은 제일 실패하는 이유가 홍보성 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다른 데 있는 홍보 싫어하잖아요. 국가기관에서 무슨 홍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TV 보다가 광고 나오면 다른 채널 돌려서 딴 거 보다가 광고 끝날 쯤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광고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유튜브에 광고 보기 싫어서 매월 돈 많으씩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라는 느낌을 주면은 백발백중 실패다. 예. 그래서 홍보가 아닌 방식이어야 되는데 홍보가 아닌 방식은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 맺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센터에서 선생님들에게 원고료를 주는 거는 사실은 선생님들의 관계를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 SNS 하고 계시고 각자 다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고료를 거기에 치면 너무 작게 주는 거다. 그 관계를 빌려 쓰는 걸로 치면 결국 공익활동센터 이 SNS 기자단으로 생산한 콘텐츠가 잘 유통되려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SNS 채널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그 채널을 통해서 이게 유통되어야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공하려면 센터와 선생님들 모두가 이게 홍보가 아닌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 센터도 그걸 또 좀 용인해줘야 된다. 그래야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댓글, 답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일부러 명함 오늘 한번 쓰시다라고 했는데 인터넷에서 명함을 주고받는 방식은 뭘까? 댓글과 답글입니다. 제 실험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이 올라온 글에 가서 막 이렇게 댓글을 하고 오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 제 페이스북에 댓글과 사람들의 좋아요 숫자가 다릅니다. 이게 다 관계거든요. 저는 모든 SNS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홍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망하는 거다. 누구도 내가 맺은 친구가 나에게 홍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관계 맺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사실은 저는 공익활동센터가 빌려 쓰는 거다. SNS 기자단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SNS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만나셨으니 센터에서도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끼리 좋은 관계를 만드시고 잘 소통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자 이렇게 센터에서 요청하는 이런 취재도 하시겠지만 이 안에서 뭔가 재밌는 작당을 좀 하셔서 취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훨씬 재밌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또 그런 기회를 저는 센터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보고 뺏길 만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좀 찾으셔서 좀 꾸준히 벤치마킹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작권을 주의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사진, 저희 단체들도 요새 그런 일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저희 실무자들에게 PPT 만들 때, 제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을 때 들어있던 글씨체 이외에 다른 글씨체를 쓰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거든요. 여러 번 걸렸습니다, 이미. 저희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실무자가 PPT로 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JPG 파일로 저장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무슨 법률사무소에서 합의하려면은 150만 원 내라, 안 그러면은 글씨체를 사라, 이렇게 왔더라고요. 물론 잘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냐면요, 저희 실무자가 저거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서체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면 돈을 내야 되는 서체고, 대부분의 유료 서체가 그렇습니다.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오픈해 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개인 사용자용인데 그냥 지 컴퓨터에 막 깔아서 쓰죠. 자세히 안 읽어보고 무료라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개인 무료라는 건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막 깔아서 쓰는데, 그래서 제가 그 법률사무소에서 온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답장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 정말 잘못된 일인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직원이 그 집 컴퓨터에 이 서체가 깔려 있어가지고 집에서 이걸 만들어 갖고 와서 인터넷에다 올리더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작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진, 기사, 글씨체, 동영상,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명예훼손입니다. 이제 사실을 공표했을 때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경우는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이제 저는 공익을 위해서 한 거고, 물론 그 사실 적시도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가 해놓은 것을 보건의료노조에서 만든 이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인용이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발을 당했었는데, 그래서 명예훼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두서없고 산만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저 혼자서 막 떠드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소감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예. 저는 그 후배들에게 그 얘기할 때 혹은 저도 지금도 쓰는데요. 저는 기사처럼 보도 자료를 씁니다. 일단 왜 그렇게 쓰냐 하면 이를테면 이제 뭐 저희 단체의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걸 보도 자료로 그냥 이 사람의 이력서 딱 써가지고 탁 보내면 기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이력을 부각시켜 줄 것인가를. 근데 그걸 제가 써서 보내면 제가 원하는 이력을 부각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써서 보냅니다. 기사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관공서가 그런 거 제일 열심히 하죠. 예. 그 뭐죠? 기자들이 그 뭡니까? 그 조금만 손을 보면 기사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보낸다 아닙니까? 저는 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게 내고 싶은 게 기사로 나오게 하려면, 왜냐면 기자하고 내가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걸 보도 자료를 낼 때 그 부분을 부각해서 보내야지 그게 선택이 되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뭡니까? 수평적으로 나열해 놓고 기자 보러 네가 골라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기자가 안 고를 수 있죠. 네.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단체 활동가들이 좀 게으르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나 이런 것들은 그걸 시민들이 봐주지 않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도되느냐가 그 활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그날 그 뭐 방송국에 카메라가 왔냐 안 왔냐, 혹은 와서 본 기자가 그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해 줬냐, 이게 사실은 그 운동의 향방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성명서만 한 장 딱 주고 이거 가지고 기사 쓰세요 이러면 기자는 읽어보고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보이네 하면 그 부분을 인용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의도한 방향하고 다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게으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요즘은 굉장히 그 뭡니까, 기자와 일반 시민이 거의 계급장의 차이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기자들은 굉장히 취재하기가 좋았었거든요. 뭐 이렇게 관공서와 관련돼서는 기자들이 가면은 이렇게 물론 이제 또 사안에 따라서는 지금도 안 주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아주 뭐 그런 민감한 게 아니면은 보통은 다 이제 공개하는 게 요새는 뭐 거의 원칙에 가깝고, 심지어 안 되면은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예. 심지어 기자들도 자료 안 주면은 정보 공개 청구해서 자료 받아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
요새는 행정기관에서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정보를 안 주는 경우는 저는 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보통은 상대방이 있는 경우, 예,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주지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 시민이 전화하는 거나, 뭐 기자가 전화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많이 없어졌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왜 안 주냐를 가지고 쓰겠죠. 예,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는 파업이 왜 이게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끝났느냐가 더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걸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게 더 문제다라고,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서 채택 안 해주면 오마이뉴스에 쓰시고 개인 블로그에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방관 반민인 기관이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 여기 띄워놨습니다. 저는 그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모든 글의 한글 파일 원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편집 기자들이 제 글을 어떻게 바꿨는가 하는 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원본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메인톱 기사를 100건 넘게 썼거든요. 메인톱은 오마이뉴스 제일 크게 왼쪽에 걸리는 게 메인톱인데, 그 기사는 자기들이 기사 내용도 다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딱 읽어보면 뭐 전문 편집자들의 마사지를 거치면 글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도 시간이 지나면 오마이뉴스에서는 저 글이
내가 쓴 거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차이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예? 아, 제가 이거 강의하려고 본 책 중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기재 글쓰기를 써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뭐지? 그 기자가 쓴 기사를 이렇게 고쳤습니다라고 하는. 예, 이 책입니다. 예, 책에 보니까 이제 써놓은 기사를 제목과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임팩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해놨더라고요. 가격 13,000원인가? 저는 이북으로 샀습니다. 예, 예. 보통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쓸 때는 초상권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쓸 때는 뭐 이제 흐릿하게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렇게 뭐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는 게 좋지. 근데 이게 멀리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별 문제가 없고요. 예. 가까이서 이제 명확하게 식별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좋은 일 쓴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예, 예. 아,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 다 이제 챙기셔야 돼요. 오마이뉴스가 그 시민 기자가 쓴 사진을 엄청 철저하게 검증하거든요. 저작권 위반 걸릴까봐. 그런데 딱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 중에 한 3분의 1이 서평 기사거든요. 그 서평 기사의 책 표지 사진 있지. 그거 엄밀하게 따지면 다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출판사가 오마이뉴스에서 저거 책 표지를 홍보해 주는 거를 저작권 문제로 시비를 걸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뭡니까? 책 안에 나오는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은 출판사에다가 전화하면 다 보내줍니다. 개인 블로그에 쓴다 해도요, 얼마나 땡큐입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출판사에서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작권 문제 안 걸리시려면 공공기관에서 나온 거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도청 행사는 도청에 가면은 사진 다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 쓰는 거는 출처 밝혀도 걸립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때 많이 걸렸던 게 뭐냐 하면 그 김용택 선생님이라고 인터넷 글쓰기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원래는 교육운동 하셨고 김용택 선생님이 뭘 하셨냐 하면
교육과 관련된 좋은 기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스크랩을 하셨어요. 다 저작권 위반으로 다 걸렸다니까. 뉴스 저작권 위반. 링크는 괜찮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거 다 퍼서 왔었거든요. 긁어가지고 다 갖다 올리는 게 별 문제의식이 없었던 시절에 다 출처 밝혔죠. 어디서 해가지고 왔다. 다 걸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즘은 다 링크만 걸어놓지 않습니까? 없으신 걸로 알고. 또 다양한 경험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저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서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시면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글 쓰시는 거 오마이뉴스에 제가 뭘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같이 하시면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쓴 글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읽어주는 게 되게 좀 기운이 나더라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마무리. 제가 예전에 있던 저 뭐야 예, 맞습니다. 했는데